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13강 동안 계속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 한국 불교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어떻게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다가오는 미래를, 그런 생각은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오늘 대단원의 14강 AI 부디즘 관련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각자 그 시험을 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또 오늘 마지막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좀 급히 나가 봅시다.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지난 3월에 처음 만나서 우리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시대, 또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뭐 다양하게 수도 없이 뭐 이 말 저 말 계속 해왔는데, 아마 이쯤 되면 이제 귀가 왱왱거리실 거고, 이제 디지털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뭔지 와닿진 않더라도 이제 대강 이제 뉴스나 이제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면 마치 좀 내 얘기처럼 익숙해질만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모르면 두렵잖아요. 해보지 않으면 또 두렵고.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또 막상 또 해보면 별거 아니네, 또 해볼만 했네, 뭐 이런 걸 들듯이 우리가 지금 이런 수업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없으면 항상 막연한 불안감들 있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뉴스 나오고, 또 옆에서는 안 보던 제도들, 안 보던 기계들, 또 안 보던 문화들, 생겨난 것들이 주변에 자꾸 생겨나고, 또 뉴스마다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람들은 또 막 열광해. 뭐 블록체인이, NFT니, 무슨 사물 인터넷, IoT니, 막 이런 말들 들을 때마다, 특히 이제 연배가 되실수록 더 좀 그럴 수 있죠. 마치 내가 이제 정말 세상에서 뒤처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일단은 뭐 결국 아는 사람들한테는, 일단 자기가 관심을 갖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들여다본 사람들한테는 별게 없더라. 사실은 그걸 몰랐을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고, 그걸 몰랐을 때 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공지능 딥러닝을 다룰 때도 그랬잖아요. 막상 우리가 인공지능 딥러닝이 그렇게 신통방통하고 놀랍다, 대단하다, 뭐 이렇게 우리 인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막 이렇게 걱정하지만, 실상은 인공지능을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본다고 생각해서 접근을 해봤을 때 아주 간단한, 중학교 1학년도 풀 수 있는 함수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간단한 수식에 불과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단가요? 물리적으로 숫자가 굉장히 뭐 수만 개 또는 그 이상으로 많은 형태의 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간이 파악하기가 곤란할 뿐이지, 인공지능 딥러닝 자체의 연산 과정, 그거는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다. 오히려 너무 황당할 정도로 간단해서 오히려 당황스럽게 할 정도다. 그 얘기는 우리가 알고 나니 인공지능도 뭐 좀 속된 얘기로 별 볼 일 없더라.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또는 뭐 이것만 가지면 뭔가 세상에서 뭐 내가 엄청난 걸 쥔거나, 또 그 반대로 또 자신만만해하거나 뭐 이렇게 헛된 망상을 피우는 것, 양쪽 다 문제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인공지능이 됐든 어떤 첨단 기술이 됐든 우리가 공부를 하고 들여다보고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다면 뭐 두려움이 됐든 부정적 감정이 됐든 헛된 망상이 됐든 생길 도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인공지능, 뭐 AI 부디즘 하니까 이제 제목이 그렇게 달려 있어서 우리가 누구나 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에만 눈이 가 있었지만, 제가 항상 내내 강조했던 게 뭐였죠? 디지털 데이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센 얘기여서 항상 뭐 인공지능이 어떻다, 인공지능이 어떻다, 이런 데만 우리가 이제 이 시선을 두기 쉬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인공지능 딥러닝, 블록체인, NFT,
뭐 심지어 화성 가는 우리 화성 탐사 3D 프린터 이르기까지 다 배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낙처는 어디에 있다? 낙처라는 것은 오늘 비가 쭈르륵 내니까 궁극적으로 떨어지는 곳이 어디다? 결국 디지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그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디지털 데이터를 모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다양한 형태의 기술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사람들을 쉽게 얘기해서 유혹하는 거죠. 너의 데이터를, 이 세상의 물리 세계의 데이터들을 어떻게든 빨리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해라 이 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려줘라 이거죠. 그걸 올려줘야지 뭘 할 수 있다? 우리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구글이 됐든 뭐 우리나라의 국내 뭐 네이버가 됐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알리바바가 됐든 텐센트가 됐든 이 모든 기업들이 뭐다? 그렇게 디지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다 이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중국의 예를,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경우는 허다하지만 대표적으로 중국의 알리바바나 하더라도 어떻다고 했죠? 광군제에서 그죠? 하룻밤에 몇 조씩의 매출액을 얻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미리 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미리 다 배송 준비를 하고 있거나 몇 달 전부터 그 물류 창고에 그 현에 필요한 물품들은 이미 재고를 쌓아놓고 있더라. 그래서 구매 버튼만 누르면 바로 다음날 아침도 배달이 된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구매 이력이라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다? 구매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없었다면, 그런 어떤 디지털 온라인 데이터에 대한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이해나 그것이 곧 돈이 되고 그것이 비즈니스가 된다는 생각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과 같은 그런 막대한 매출이나 수익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데이터가 또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또 그 데이터가 또 돈이 되고 그 돈이 또 돈을 만들어내고 또 권력을 만들어내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세상으로 지금 접어든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오늘도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전 세계 100대 기업 혹은 또 앞에 10대 기업들이 대부분 다 뭐다? 과거처럼 공장에서 굴뚝대서 연기 피우면서 하는 산업들이 아니고 다 뭐다? 전부 다 소위 말해서 디지털 데이터를 장사로 하는 기업들이 압도적인 다수다 이거죠. 우리가 뭐 현대자동차가 됐든 뭐 어디 무슨 뭐 대우조선 무슨 조선소가 됐든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그 기업들,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런 형태의 산업들이 우리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유튜브 한 인플루언서의 1년 매출하고 맞먹는 경우도 생기더라. 이런 기현상이 이게 너무 황당하다 이거죠. 어떻게 현대자동차에서 매년 찍어내는 그 뭐라 그러죠? 자동차 대수의 매출하고 어떻게 일개 그냥 유튜브에서 인플루언서로 그냥 뭐 물건 팔고 하는 사람들의 매출이 비슷비슷하거나 오히려 앞서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거는 정말 세상이 이제 천지가 뒤바뀐 정도라고 봐야겠죠. 자, 어쨌든 우리는 그런 이제 이런 형태의 제가 잠깐 아까 복습해드린 그 정도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기술 중에 하다 이제 우리 물리 세계, 우리 현실 세계의 모든 정보를 물리 세계의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을 시켜서 온라인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다 이제는 뭐까지 하고 있다? 이런 아이디어도 하는 거죠. 사람의 우리의 생각 자체도 온라인으로 업로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른다는 거죠. 조금은 다소 과격할 수도 있고 다소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이 기술은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이제 처음부터 출발한 건 아닌데 최근에 여러 가지 온라인 디지털 기술의 어떤 비약적 혁신 때문에 오히려 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제 수업 시간에 자꾸 많이 나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이 이제 스페이스X의 화성에 인간 식민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부단히 지금 로켓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너무 믿는 경향이 있는데 막상 사고가 터져서 규제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시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일론 머스크 같은 이런 사람들은야말로 누구보다도 인공지능의 가치, 또 인공지능의 효용, 또 어떻게 활용하면 돈이 될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양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인공지능이 너무 이대로 갔다가는 인류한테 가장 큰 위협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사제를 털어서 뭘 만들었다? 이렇게 인공지능과 인간이 같이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교육을 어린애들부터 시켜갖고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생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연구를 해야겠다. 그래서 오픈 AI를 설립을 했고 이 오픈 AI에는 아주 의미 있는 연구들과 교육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비영리 재단이라 그래서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지난번에 우리가 쭉 수업 시간에 다뤘던 언어 모델이 뭐였죠? 인공지능 중에 그 GPT-3라고 있었죠. GPT-3라고 기억나세요? 그 사람보다도 더 똑똑하게 말을 잘하는 인공지능 GPT-3.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GPT-3. 그러니까 누가 자기가 지인 중에 누구 돌아가시면 그 사람의 30초 분량의 음성 파일하고 그죠? 메일 기록이나 채팅했던 기록들만 있어도 그 사람의 목소리랑 그 사람의 말하는 습관 또 그 사람의 선호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똑같은 목소리로 변환해갖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30초 분량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의 음성 샘플 그 조각을 갖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나머지를 어떻게 채웁니까? 그게 바로 딥러닝이라는 거죠. 그게 GPT-3 기술은 그 정도 30초 정도 분량만 데이터만 갖고 있어도 나머지를 다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를 다 알아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다 알아맞출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깜짝 놀란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 친구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인공지능은 사람보다도 더 어떻게 패턴을 읽는 능력이 뛰어난데 그 GPT-3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언어, 말의 패턴을 읽어내는데 아주 탁월하게 최적화되어 있는 인공지능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또 있죠. 예전에 우리가 영화 서로게이트라고 있었어요. 이게 2009년도 꽤 된 영화인데요. 지금 뭐 이게 브루스 윌리스라고 이제 잘 아시는 배우죠. 근데 이 사람이 나오는 영화인데 참 재밌는 게요. 미래 세대가 되면 사람들이 저런 그 서로게이트가 이제 대리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저렇게 그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고 인공지능이나 나 대신 일을 해줄 수 있는 로봇들이 있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 자기 아바타로 인공지능 로봇을 쓰는데 자기는 집에서 저렇게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저렇게 뭔가 쓰고 있고 나를 대신해서 로봇이 가서 출근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데이트도 대신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니? 근데 여기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은 내 방 안에서 다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몸뚱이만 돌아다니는 거지. 또 그리고 자동으로 해놔두면 걔가 알아서 일도 하고 나는 그 시간에 잠자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피폐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세수할 필요도 없잖아. 나갈 일이 없으니까. 또 무슨 뭐 건강이고 뭐고 안에 뭐 이렇게 누구 비교당할 일도 없고 뭐 그러니까 뭐 운동도 안 해. 뭐 그냥 딱 지저분해. 그냥 아주 그냥. 근데 어떻게 근데 나가는 로봇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엄청나게 꾸미고 가꿔주겠죠. 옷도 최고급 명품으로만 사주고 막 광내고 난리도 아니야. 근데 정작 나를 대신한 아바타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문 밖으로 안 나갈 거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어디 페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여기서 주인공만 이러면 좋은데 사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이걸 많이 사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 궁금하면 보시기로 하고 내가 안 볼 것 같으니까 결론만 이 영화의 마지막만 말씀을 드리면 어느 날은 뭐 이렇게 뭐 여차여차해서 정전처럼 딱 됐어요. 그 모든 전원이 다 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누워서 이거 딱 써갖고 그 로봇을 조종하는 거예요. 야 가서 일해. 야 가서 누구 만나고 와. 아니 슈퍼 가서 뭐 갖고 와. 아니면은 우리 애기 데리고 와. 뭐 이런 걸 계속. 근데 그것도 말도 안 해. 전화도 안 해요. 생각으로만 하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이걸 좀 저렇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정전 같은 게 딱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쟤네들이 어떻게 작동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푹푹 다 쓰러지고 작동 안 하게 되니까 집에 있던 사람들이 이걸 계속 머릿속으로 조종하다가 전원이 없어서 조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 도대체 뭔 일이야 해서 드디어 이제 집 밖으로 한번 나와 보는 거예요. 조정이 안 되잖아요. 조정이 안 되니까.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영화에서는 그 대신 움직이는 그 인공지능 로봇들이 더 이상 전원이 공급 안 되니까 길가를 걷다가 다 쓰러져요. 멈춘 거죠. 고장 난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건 재밌는 건 그 거리에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인공지능 로봇들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그러니까 너무 인간하고 똑같으니까 서로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사람인 줄 아는 거야. 근데 내 것만 인공지능 로봇인 줄 알고 딴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인 줄 알았죠. 근데 막상 일이 딱 그렇게 터지고 보니까 모든 인간들, 우리 같은 인간들은 다 자기 방 안에서 저렇게 들어 누워서 이것만 끼고 앉아 있고, 이 세상에서 돌아가서 일을 하고 사람들 만나고 인간처럼 막 스포츠도 하고 놀고 웃고 떠들고 재밌게 사는 사람들 전원이 다 뭐였다? 전부 다 인공지능 로봇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좀 과장스럽게 뭐 이렇게 좀 상상 SF를 한 거겠지만 굉장히 좀 시사해 주는 바가 있죠. 인간이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보편화되고 상용화되고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 아마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부리게 될지, 저렇게 의존도가 저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제가 이 영화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렇게 이 기계만 하나 쓰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로봇이 움직이고 나의 생각이 전파가 돼서 어딘가에 닿아서 그걸 통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다는 그 아이디어를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아까 그 일론 머스크가요, 아까 오픈 AI라는 비영리 재단을 만들어서 좋은 일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자체로 또 뉴럴링크라는 저 뇌를 연구하는 기업을 만들었어요. 이 뉴럴링크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요즘 아주 대표적인 예로 그 뭐가 있죠?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알츠하이머를 보면 대부분 가족력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보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내가 가족력이 있으면 내 젊었을 때 이 두뇌의 의식의 두뇌 정보를 전부 다 낱낱이 스캔을 해서 그대로 다운로드를 받아놨다가 건강했을 때의 내 두뇌 정보를 그대로 저장을 했다가 향후에 내가 어떻게 알츠하이머 증세가 오거나 건강하지 못해졌을 때 다시 그 저장된 아주 건강하고 싱싱했던 나의 젊은 날의 두뇌 정보를 다시 다운로드 다시 받게끔 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게 뉴럴링크입니다. 뭐 좋게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죠. 예를 들어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제 대부분 굉장히 많은 젊은 병사들이 희생을 당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PTSD라 그럽니까? 외상후 장애를 이렇게 당하고 하면 이 사람들이 뇌 손상을 아주 크게 입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고치지 못하고 나이 먹어서도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도 하게 되고 하는 굉장히 치명적인 무서운 그런 질환을 앓게 되는데, 이거를 치료할 수 있게끔, 그죠? 그 젊었을 때의 또는 건강했을 때의 두뇌 정보들을, 경험이나 기억들을 잘 저장해 놔뒀다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후속적으로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정할 수 있게끔, 그리고 뇌파를 이렇게 쏘아준다는 그런 아이디어들입니다. 이 외에도 사용되는 곳은 굉장히 많죠. 근데 핵심은 이 자체가 너무 이렇게 혁신적이다 보니까 좀 무섭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보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좀 끔찍하죠. 무섭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걸 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크지는 않고요. 머릿속에 이렇게 탐침 같은 걸 이렇게 침을 박는 건데, 저게 처음에는 그냥 무섭고 아프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무서워할까 봐 전혀 아프지 않게끔 깜쪽같이 저 침을 넣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로봇도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건데요. 요 BCI라 그러죠. Brain Computer Interface라는 요 기술은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처음 시작한 건 아니에요. 옛날 1960년대, 50년대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최근에
컴퓨터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고 뇌과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해서 이게 더불어서 과거에는 어떤 실험상의 한계들에 많이 부딪혔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발전하는 그런 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머릿속에 이렇게 전극을 박아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언어 중추 영역에 있는 뇌에다가 탐침을 딱 꽂아 놓으면 내가 생각만 인사해야지 해서 헬로 내 마음속으로 딱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언어 내가 발화했던 그게 외부 컴퓨터에 헬로로 찍힌다 이거죠. 또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 뭐 이런 실험은 뭐 진작에 20-30년 전부터 있었죠. 요거죠. 다음. 그 반신불수가 되거나 수십 년 동안 자기 의사 표시를 못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머릿속으로 생각만으로도 그 컴퓨터 이렇게 컷이 있잖아요. 이걸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로. 그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위로 아래로 요거를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생각만으로도 저 컴퓨터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를 부를 수도 있고 호출도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의사표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20-30년 된 방식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우리가 원시적인 초창기 형태의 BCI 기술이라 그럽니다. 지금은 뭐 저런 정도 기술은 기술이 아니죠. 뭐 저거보다 뭐 몇백 배는 훨씬 더 뛰어난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저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여기 환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머릿속으로 물 마시고 싶다 하면 물 마시고 싶다, 물 줘 딱 하면 어떻게 합니까?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옆에 있던 로봇이 작동해서 주스를 물을 갖다 주게끔 돼 있는 거죠. 저게 누가 시켰다? 스스로 그 환우가 생각만으로도 저렇게 외부 환경을 자기가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게 실제로 많이 상용화돼서 보급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BCI 기술이 보면 좀 허무맹랑하고 황당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기술은 최근에 너무나 갑자기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좀 거부감이 드는 거지 원래 있었던 기술이고 원래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생긴 것이었다 이거죠. 처음에 이건 좀 상상도인데요. 뭐 이렇게 좀 끔찍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이 머리에 이제 두개골에 그 천공을 뚫러서 이제 그 우리 두뇌 사이에 뉴런하고 시냅스가 전기 신호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사이에 그 전극을 갖다 놓으면 그 신호를 읽어낸다는 그런 원리랍니다. 이게. 근데 이게 보면 실제로는 이 전극을 최근에 저렇게까지 계속 축소화시키고 저 전극의 밀도라든지 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엄청나게 나노 단위로 전극들이 엄청나게 많이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우리 두뇌 속에 칩을 이식해 갖고 그 두뇌 정보를 읽게 만든다는 얘기죠. 아까 지금 보니까 좀 무서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한다? 전극 이식 로봇을 저 인터넷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저기 유튜브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에서 저렇게 전극 이식 로봇을 따로 만들어서 저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하면 시간도 몇 분이라 뭐 40분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라식 수술보다 짧게 걸린대요. 그리고 굉장히 안전하고 또 그 전혀 통증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술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렇게 BCI 여러분들 뉴럴링크사에서 하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라식 수술 같은 것도 여러분들 처음에 했을 때는 얼마나 좀 사실 좀 무섭잖아요. 사실 지금도 무섭기도 하겠지만 뭐 근데 받아보신 분들은 뭐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고 아마 지금 요 기술도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해서 이번에 했는데 이거 사이버 돼지라고 그래서 이건 별명이고요. 그 돼지가 저렇게 냄새를 킁킁킁킁 맡아가면서 지금 저 사이버 돼지 저 돼지 속에는 이미 저렇게 전극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했냐면 그 실시간으로 저 돼지가 킁킁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할 때마다 그 두뇌 정보가 이미 뇌파 정보들이 전부적으로 다 넘어간다는 거죠. 컴퓨터로. 그러면 이 친구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도 미리 다 알고 있고요. 그죠? 얘가 뭐 어떤 냄새를 맡았을 때 반응하는지도 다 나타나는 거예요. 두뇌 정보로. 근데 그거를 놀라운 것은 그거를 미리 포착해낸다는 게 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돼지의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밖에서. 그것도 어떻게? 동시에 아는 게 아니라 몇 초 정도 미리 안다는 거예요. 미리. 그 뇌파가 흘러나오는 걸 포착했기 때문에. 저런 식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옛날 그런 인셉션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요? 사람의 꿈도 훔치잖아요. 또 심지어 그렇게 꿈도 훔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우리 사람의 생각도 훔쳐낼 수 있다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겠죠.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을지. 오늘 딱 계약에 나왔는데 과연 저 사람이 이렇게 큰 계약에 사인을 할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저렇게 회의장 문을 들어서는데 회의장에서 이미 스캔이 돼 있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미 다 읽어버렸어. 그죠? 이 계약이 성립될지 안 될지. 뭐 이런 것들 충분히 상상 가능한 내용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대지를 활용해서 최근에 그 놀라운 데이터들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된다는 얘기는 뭐 인간도 사실은 큰 문제 없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그 획기적인 것만큼 어떤가요? 굉장히 많이 위험하겠죠. 누가 들어도. 그렇죠? 또 악용의 소지가 굉장히 많겠고 또 저렇게 생체 칩을 머릿속에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아무리 아프지 않다 하더라도 아무리 눈 깜쪽같이 집어넣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저걸 어떻게 믿겠냐 이거죠. 우리가 모르는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핸드폰에도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겠다? 뭐 추적 장치가 있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잖아요. 비상시에 그 운용되어지는 그 제조사에서 만들어낸 비밀스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이폰이나 삼성 갤럭시 폰에도 마찬가지로. 그죠? 사긴 사지만 그 제조사들이 미리 박아놓은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용도로. 또 위급 시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프라이버시나 여러분들의 기본권, 여러분들의 다양한 형태의 정보에 대한 권리들을 저 생체 칩 하나에 박을 때 오히려 그 부분에서 어떤 보장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려의 목소리는 크다. 근데 우려는 우려고 만약에 저 생체 이식칩을 받았을 때 막대한 수준의 이익이 따른다면 얘기는 좀 또 달라지죠.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지난번에 코로나가 팬데믹이 발생할 당시에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인가 그 굉장히 큰 회사에서 저런 형태로 건물에 드나드는 그 모든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물론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그 칩을 박을 것을 이렇게 권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왜 그때 그런 게 있냐면 이걸 받게 되면 보안 문제 또 코로나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전에 다 체크가 되고 또 백신조차도 어떻게 한다? 저 칩으로 자동으로 계속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예요. 일일이 가서 따로 이렇게 외과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백신도 아마 디지털화돼서 이제 앞으로 맞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일일이 가서 백신 가서 뭐 안 해도 돼요. 그냥 알아서 계속 백신도 바꿔가면서 놔주는 거죠. 그 우리 같으면 질병관리청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이익이 막대할 경우 내가 저 칩을 박았을 때 회사 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 큰 이익이 오면 그렇죠?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미래학자 중에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노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누구나 들어도 만약 여러분들 같으면 저거 박으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다 누구나 다 아유 나 아무리 좋다 난 싫다 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얘기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미래 되면 누구나 다 저런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저 칩을 받게 되냐면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들이 야금야금 온다는 거예요. 조금씩. 무슨 말인지 알죠? 예를 들어서 근데 발목을 삐었어. 발목을 삐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옛날 같으면 가서 막 수술 받고 오랫동안 해갖고 뭐 그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하는데 만약에 저 칩을 받게 되면 그 모든 형태의 의료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원스톱으로 해서 딱 다 진행이 되고 또 모든 것들을 사후 관리해주고 심지어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일일이 병원에 안 오셔도 돼요. 집에서 다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제 더 이상 안 오셔도 되고 혹시 문제 있으면 부를게요.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나도 일도 바쁜데 또 애들도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힘들고 그런데 근데 내가 그 침만 박으면 병원에 한 번 더 이상 안 와도 된대. 다 알아서 자기네가 해준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일도 바쁜데 그냥 뭐 다른 건 아니라니까 뭐 병 때문에 저것만이라도 좀 해볼까? 뭐 이런 느낌 되네. 야금야금 되네. 야금야금. 조금씩 선택의 순간들이 온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이미 저 멀리까지 가 있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저 지금 저기 질문처럼
난 찬성, 나는 반대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 하면 누구나 다 반대한다는 거지. 누구나 다 난 싫어, 난 안 해요. 근데 뭐 아이가 아프거나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거나 회사에 들어가는데 나는 건물에 어느 방 관계없이 제한 없이 돌아다니고 싶어.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뭐 해서 그랬을 때는 나는 조금만 박으면 되는데 뭐 회사에서 아이디 주면 뭐 근데 보니까 저 칩을 이미 회사에서 박은 적이 있어. 이미 받아놓은 게 있어. 근데 병원에 갔는데 그 칩이면 된대. 그냥 더 이상 수술 안 받아도 우리 그 병원에서 하는 것도 똑같은 걸로 호환이 되니까 그냥 다운로드만 받으면 된대. 그럼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쪽으로 이제 저 기술 테크놀로지 쪽으로 넘어간다 이거죠. 그거는 뭐 그때 이러한 형상을 뭐라 그런다고요? 이걸 소위 말해서 트랜스 휴머니즘이라 그래요. 우리 인간 자체가 점점 기계화돼 간다는 거죠. 점점. 여러분들 핸드폰 갖고 다니다가 핸드폰 뭐 그 칩 하나 박았는데 어느 날부터 핸드폰 광고가 나오는데 더 이상 무거운 핸드폰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갖고 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돈 내시면 바로 새 핸드폰을 드리는데 그 핸드폰은 어떻다? 지금처럼 무겁게 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미 받고 있는 칩이 있어서 그 칩만 툭 누르면 여기 손에 그냥 허공에 탁탁 나옵니다. 돈만 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나 이미 칩을 받고 있어. 근데 이 칩 때문에 핸드폰을 딱 사기만 하면 그 무거운 핸드폰 필요 없대. 허공에다 홀로그램이 계속 뜬대.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그럼 그것도 사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야금 한 단계씩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된다? 내 자체가 인간이 사이보그로 조금씩 변해간다 이거죠. 이거를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더 한 발자국 나가면 포스트 휴먼이라 그럽니다. 이제 향후 미래의 인간이 된다 그러는 건데 그때의 인간의 모습들은 지금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하고 많이 다를 거라는 거죠. 외향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인간들보다 훨씬 머리도 좋고 훨씬 체력적으로 뛰어나고 훨씬 병도 전혀 안 걸려요. 왜? 이미 예방으로 이미 다 그 안에서 칩에서 다 관리를 해주니까 문제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니까 문제 징후만 보여도 바로바로 조치를 해주니까 머리도 좋고 신체도 강건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 심지어 성품도 좋아 막 이런 거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어머니 산도를 통해서 태어나는 우리 같은 이제 우리 이런 소박한 우리 원래 이 고유한 전통적인 인간들이 살 곳은 어디일까? 그걸 인간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걱정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학계에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철학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유전자 과외 기술이라든지 어머니 정상적인 산도를 통하지 않고 태어난 친구들이 훨씬 머리도 좋고 훨씬 체력적으로 뛰어나고 훨씬 다재다능한 친구들이 이제 이 차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평등하지 못한 상황이 이제 도래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지금 뭐 우리 항상 보면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들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우리하고 조금만 달라도 같은 인간이라도 굉장히 이렇게 경원시하잖아요. 옆에서 보면. 또 지금도 유럽에서도 난민들 어떻게 대합니까? 사실은 죽지 않을 정도로 뭐 오픈해서 받아준 것도 굉장히 고맙긴 하지만 그 사회적 시선이나 차별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은 보면. 그거를 여러분들 인공지능 로봇으로 바꿔놓기만 하면 돼요. 인간들이라는 게 같은 인간들하고도 그렇게 차별하고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사람들이 구별짓기 하는 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인데 향후 이제 인공지능이나 또 다른 인간하고 다른 형태의 그런 종들 그런 형태의 새로운 인류가 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좋다 우리 같이 화합하면 잘 살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왜? 그렇게 하고 싶어도 능력의 차가 곧 경제력의 차로 드러나고 권력의 차이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새로운 사회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체 이식 칩이나 이런 부분들이 간단하게 기술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꽤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가 기술을 얘기하고 인공지능을 얘기하면서 다양한 얘기들을 지난 13주 동안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실 저 논의가 마지막 궁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혹시나 제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오늘이 마지막 종강이기 때문에 아까 지금 쭉 얘기했던
트랜스 휴머니즘과 포스트 휴머니즘이라 첫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어요. 이 얘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사실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몸에 저런 생체 칩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스마트워치 차고 있잖아요. 그 자꾸 귀찮으니까 그냥 내 몸속에 아예 이식해버리면 어떨까 해서 내가 필요하면 탁 손만 들으면 이게 탁 뛰어 영상처럼 여기서 비치면 어떨까. 귀찮은데 자꾸 세수할 때마다 벗는 것도 귀찮고. 근데 그것만 내가 칩을 조그만 하나 깨알 만큼도 안 되는 거 여기다 칩을 넣으면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딱 손 들으면 시계도 나오고 핸드폰 통화도 되고 간단한 인터넷 검색도 되고 모든 것들이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넣을 건가 말 건가를 고민하게 되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걸 한다는 거야. 충분히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다? 조금씩이라도 내 몸속에 그런 기계장치들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내 생각이 바뀌는 순간들이 바로 트랜스 휴머니즘이 트랜스 휴먼이 돼가는 과정이라 이거예요. 그죠? 그걸 야금야금 돼가고 있다는 거지. 근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미 우리는 트랜스 휴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 렌즈 끼는 것도 그렇고 임플란트 한 것들도 그렇고 또 지금 인공관절 이미 하고 있잖아요. 10년 때 더 나가서 인공장기도 인공심장이나 신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간 안에 저도 예전에 발목 부러져서 거기 빔이 한 1년 동안 들어갔었거든요. 조그마한 침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사이보그예요. 실제로 미국 같은 데 그거 예전에 공항 같은 데 가면 거기서 진짜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사이보그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너 사이보그냐 물어봐요. 근데 우리는 그 말 부르면 무슨 만화 영화의 사이보그 물어봐? 이렇게 하지만 그거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계속 많으니까. 그러니까 당신 신체 안에 뭔가 기계적 장치가 들어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과거는 그래도 우리가 어떤 그런 디지털 데이터에 입각한 형태의 장치가 아니라 굉장히 소박한 형태의 좀 무식한 수준의 그런 좀 투박한 형태의 기계들이었다. 물론 정교하지만 지금은 어떻다? 그 기계들이 굉장히 스마트한 형태의 디지털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형태의 기계적 장치들이 인공물들이 우리 몸으로 이제 들어오는 단계가 됐다 이거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으면 이제 어떻게 된다? 트랜스 휴머니즘의 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쭉 돼서 여러분들 이제 손주들이나 자식들이나 이제 머지않아 10년, 20년 상간에는 어떻게 되냐면 포스트 휴먼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몸이 이제 필요 없는 세상에까지 된다는 거지, 궁극적으로. 아까 트랜센던스라는 영화를 보였듯이 사람들은 이제 전부 다 자기 생각들이나 두뇌 정보나 기억, 경험, 알고 있는 것, 평생 동안 금생에 지금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사진처럼 다 찍고 알고 느꼈던 그 생생한 감정들, 엊그제 가족여행 갔다 와서 느꼈었던 시골에서의 냄새나 바람의 느낌이나 땀 흘렸던 느낌들이나 물 마셨던 느낌, 수박 마셨던 느낌들, 그 모든 생생한 느낌들이 그대로 디지털 정보로 남았다가 온라인에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육신을 벗어나려고 노력할 거라는 거지. 그게 포스트 휴먼으로 넘어가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내가 장황하게 설명은 안 할게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 그리고 또 철학적으로는 이 우리 과학기술하고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갑작스럽게 저렇게 과학기술이 지금 발전하고 있어서 그럼 이제 인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라는 고민이 생기는데 그 고민들을 하는 철학적 틀이 저렇게 포스트 휴머니즘,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논의가 있다. 아마 여러분들 앞으로 이 강의 마치고 나서 뭐 이렇게 영화나 또 미디어 통해서 저런 용어들을 이제 간간히 듣게 될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런 거 들었었고 우리가 그런 공부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강의를 14강 동안 하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제가 공학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인공지능을 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건 이렇게 막 공식 얘기해주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트랜스 휴머니즘으로 가고 있다. 트랜스 휴머니즘이 되고 있고 또 포스트 휴먼으로 가고 있는 한복판, 그 길목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철학적으로. 알겠죠? 이렇게 좀 정리가 됐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냥 딱 소박하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막 장황하게 하면 오히려 이게 강의실 나갈 때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오히려 소박하게 기억하세요. 트랜스휴머니즘 뭐다? 뭐 깨알 크기의 칩이라도 내 몸에 들어와도 좋다고 내가 오케이 하는 순간이 내가 트랜스휴먼이 되는 그런 과정이고, 그거 자꾸 놓다 보니까 너무 기능이 혜택이 많아져.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나 몸 없이 그냥 내 아예 통째로 나 인터넷에 나의 모든 경험 두뇌를 그냥 넣어버릴게. 이 정도가 되면 뭐다? 포스트 휴먼이다. 실제로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많습니다. 지금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됐고, 어저께 뭐 생체 칩을 머리에 박는다고 이것만 해도 막 거부감이 생기고 무서운데, 오히려 저런 것들을 맛보거나 저런 걸 했던 사람들은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더 없나? 더 좋은 기술 없나? 기꺼이 한다는 거지. 내가 돈도 있는데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그리고 다음 아까 얘기했던 게 포스트 휴머니즘. 근데 포스트 휴머니즘은 조금 그 자료에 혹시 나와 있죠. 요즘 너무 기술이 갑작스럽게 발전하다 보니까 다양한 철학적 논의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포스트 휴머니즘 안에도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기술적 포스트 휴머니즘이 있고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이 있는데, 딱 하나 가장 대표적인 걸 내가 두 가지만 갖고 왔어요. 기술적 포스트 휴머니즘은요, 이 사람들이 정말 막 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가 왜 막 가냐면, 할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정보를 살아있을 때 전부 다 디지털로 바꿔서 디지털로 업로드했다가 내 육신이 다 사라져도 인터넷 공간에서만큼은 계속 살아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생, 불멸이 가능한, 우리가 죽는다는 건 육체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 생각도 그거예요. 육체만 아니라면, 육체만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뭐 이제 이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저거를 기술적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은 그 기술적 포스트 휴머니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비판하고 하는 입장에서 등장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들도 굉장히 이건 좀 페미니즘에서 많이 나온 그런 이론들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좀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휴머니즘 있잖아요. 휴머니즘, 철학적으로 휴머니즘이라는 거 들어봤죠? 좋은 말 같죠? 휴머니즘 이렇게 하면 휴머니즘, 그 휴머니스트 좋은 건데 왜 자꾸 전 애들은 자꾸 휴머니즘을 막 반대하고 나올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원래 휴머니즘이라는 것은요, 그 대문자 H로 시작하는 휴머니즘 있잖아요. 너무 멀리 있어서 안 갈게요. H로 시작하는 휴머니즘은 서양에서 계몽주의 때 있잖아요. 인본주의라고 배웠죠. 근데 여기서 인간은요, 우리 모든 에브리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남성, 서양인, 백인, 자본가 그룹, 그죠? 또 이성애자, 동성애자면 안 돼요. 이성애자, 뭐 기타 등등으로 그런 사람들을 휴머니즘이라 그래요. 휴머니즘에서 인본이라는 사람들의 그 구체적 내용은 여성, 동양인, 백인이 아닌 인종들, 강아지, 동물들, 이런 종족들은 그 휴머니즘에 포함이 안 돼요. 애초에 그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원래 그 인본주의, 우리는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휴머니즘 안에는 그 인간들은 그런 사람들의 휴머니즘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듣기만 해도 황당하고 기분 나쁘죠. 뭐 그딴 게 있어. 그딴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휴머니즘이라면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페미니즘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왜 남성들만 인간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말도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어떻게 한다? 휴머니즘이야말로 아주 뭐 좋은 걸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되고 뭐 하는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또 첨단 기술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페미니즘은 진작에 나왔지만, 요즘엔 여러분들 동물권이나 고양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지금과 같을 정도로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많고 이렇게 잘 보호해야 된다고 한 목소리 내는 경우가 없었죠, 과거에는. 이게 아주 최근에 벌어지는 현상들이라니까요. 그죠? 불과 10년, 20년이 안 돼요. 같이 이제 가치적인 인식이 변해가는 과정인 거죠. 미국에서 여성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게 1940년대, 60년대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보면 아마 우리나라가 더 빠를걸요? 여성이 투표권 가진 게?
놀라운 일들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휴머니즘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반휴머니즘, 포스트라는 건 이제 그 다음에 휴머니즘이라는 뜻인데, 지금의 휴머니즘을 넘어간 그 다음에 포스트 휴머니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휴머니즘은 한마디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면 그 공간에 누가 같이 대등하게 등장할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들도 똑같이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고, 당장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또 자본가 계급들만이 아닌 노동자들도 인본주의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요즘 최근에 우리가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보호해주고,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대등하게 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세상도 최근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20년이 안 됐잖아요. 그죠? 미국에서야 막 혁신적인 판결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근데 그게 뭐예요? 휴머니즘에는 이성애자들인 거예요. 그냥 정상적인 성적 선호도를 갖고, 정상적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성적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본주의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지, 그 외에 성적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인본주의 인간이 아닌 거지. 좀 알고 보면 우리가 저 사람들이 굉장히 과격하게 막 저런 얘기들 기술하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싹 쓰고 고치고 막 하면 저놈들 굉장히 무슨 막 깡패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사실은. 또 그렇다고 또 무조건 또 비판받지 않을 것도 아니지만, 비판점도 있지만, 저 사람들의 원래 문제의식이나 이것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에서 출발한 것이다 정도는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머니즘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서 갑시다. 그래야지 앞으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래? 하면서 페미니스트들이나 그런 성소수자들 막 나오고 데모하고 하면 막 그렇게 막 같이 흥분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이렇게 좀 봅시다. 자, 요거 디지털 대항해 시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따왔는데 멋있죠, 이거. 대항해를 한다는 거야, 디지털. 대항해 시대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신 분이 있나요? 이거 초연 공연 영상이에요. 우리 한국에 왔었죠, 지난 가을에. 우리 학이들 데리고 와서 봤는데. 이게 그 유명한 노트르담 드 파리, 그죠? 그 노트르담 성당에 불타기 전에 했던 공연입니다. 프롤로 신부하고 그 그랑 그루아라는 극 중에 이제 그 음유 시인하고의 대화죠. 이막이 저렇게 시작이 되면 둘이 저렇게 대화를 하면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랑 그루아는 음유 시인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떠돌면서 집시처럼 그 유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많이 이제 배우고 다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 프롤로 신부는 누굽니까? 저기서 노트르담 성당의 대주교이기 때문에 가장 식자층이 가장 초엘리트인데, 그래도 궁금한 거예요. 다른 나라는 도대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데 저 때가 언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패스트가 지금 우리 코로나처럼 패스트가 끝날 무렵에 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동도 못하고 해서 굉장히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랑그루아가 자기가 이태리 피렌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뭘 배웠죠? 르네상스가 이제 저기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르네상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 얼마 지금 뭐 단테가 어쨌느니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하니까 여기 막 그냥 듣기만 해도 황당하고, 와, 뭐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는 지금 모르고 지금 파리에서 여기서 막 그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싸움만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랑그루아가 저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지금 저 대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라나 중고등학교 때 파편적으로 배웠던 내용들이, 지식들이 막 대방출되죠. 저 때에서 어떻게 되냐면 루터가 어떻게 된다고요? 종교개혁하는데 신약 성서를 새로 쓰기 시작하고, 우리 구텐베르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직지가 더 빠르다고 우리 항상 배우지만, 구텐베르그가 뭐 한다고? 인쇄술을 해서 누구나 다 인쇄된 시를 읽고 페이퍼에서 성경을 공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세상이 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 당시에는 저거는 말 그대로 새로운 혁명이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포인트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 당시에는 모든 언어 그리고 모든 지식들, 또 지식이라는 걸 해봐야 뭐가 있겠어요? 결국 해봐야 신학이죠. 우리 신이 어떻게 생겨나고
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다? 어디 가야지 배울 수 있다? 성당에 가야지. 노트르담 성당에 가야지 배울 수 있는데 글은 누가 배운다? 귀족들이 배우는 거지 일반 평민들이 배우는 건 아니죠. 그죠? 또 신이 있다고 해서 신이라기 굉장히 좋다고 들었고 신을 믿으라고 하긴 하는데 성경을 읽을 도리는 없죠. 저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성당에 가면 뭐가 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건축으로 표현해 놓은 거잖아요. 성당은. 그래서 가면 어떻게 해요? 멀리서 봐도 하나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좋은 것 같다. 왜?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이 도시에서 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은 노트르담 성당인데, 그쵸? 보면서 딱 보는데 거기서 지나가서 보면 성당이나 한번 가보면 어떻게 우리 저기 그림들처럼 예수의 일대기들이 그림과 건축으로 다 형상화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몰라도 성당에만 가면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환희롭고 너무 재밌는 거지 가면. 그러니까 성당은 그 자체로 뭐다? 건물 건축 자체가 텍스트인 거예요. 건물 자체가 책인 거지 말 그대로. 건물 자체가. 근데 구텐베르그가 이제 패스트가 지나고 나서 저기 활자술, 인쇄술이 보급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반 서민들도 무식한 서민들도 글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누군가가 정치적 견해를 발표하면 그걸 알 도리가 없었는데 종이로 막 찍어내서 누구나 다 돌려주니까 성당 앞에만 가서 신부님 말만 오직 들어야 되고 신부님 말이 곧 법이고 하느님 말씀이었는데 누구나 다 자기 의사 표현의 자유가 이제 생겨버리는 거지. 그래서 세상이 또 뒤바뀌는 거예요. 그냥 막 뒤바뀐 얘기를 막 지금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들은 더 이상 요 동네끼리 유럽인이 여기니 땅 따먹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인도로 향해서 지금 대선단이 출발을 했더라. 거기 미지의 세계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듣자 하니까 거기 가면 새로운 문물들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 보물들을 가져오고 뭐해가 우리도 다시 또 부유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꿈과 희망의 시대가 이제 열린다 이거지. 이렇게 암울했던 패스트가 휩쓸고 가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는 그 엄청난 참화에서 이제 벗어난 이제 희망을 얘기하고 이제 이런 과정의 한 가운데 저 노트르담 파리가 빅토르 휴고가 그거를 문학으로 정리해 놓은 과정이죠. 저 얘기는 지금 보면 놀랍게도 아까 분열의 시대 우리 디커플링이라는 말로 요즘 많이 쓰지만 지금의 우리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 상황하고 굉장히 많이 오버랩이 돼요. 잘 보면.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노트르담 파리를 보면 빅토르 휴고의 통찰이 지금 다시 또 돌고 돌아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름이 아니고 이 디지털 대항해 시대라 그랬는데 이제 세상은 바뀌고 게임의 법칙과 룰이 바뀌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구텐베르그의 활자술 발명 이전의 시대에는 뭐 종교 또는 뭐 그냥 건축물 하나로도 모든 사람들 앞에 교화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도 대성당들의 시대가 무너지네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그게 진짜 무너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성당이 불타서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텍스트로서 의미를 못 갖는다는 거예요. 사람들 더 고급 정보와 더 지식과 더 많은 상상력들을 어디서 얻는다? 성당에 와서 얻는 게 더 이상 아니라는 거지. 과거에는 이제 그랬지만 지금 이제 우리도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나요? 뭐 지금도 여전히 강하다고는 하지만 우리 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모습들이나 또 여러 것들을 우리가 복귀해 보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존의 권위, 그죠? 우리가 뭐 종교가 좀 다르긴 하지만 다른 이웃 종교들이 보여줬던 모습들, 왜 유럽에서 가톨릭이나 그 기독교들이 그렇게 고초를 겪었습니까? 패스트가 왔는데 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믿었던 건 뭐다? 신이 어떻게든 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중세시대 때는. 그렇게 대단하다며요. 근데 다 몰살당해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지. 신 이거 뭐 우리가 신을 믿는다고 될 일이 아니었네. 다 죽는데 뭐. 그게 패스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더 이상 동네 성당에 나가서 신부님 얘기나 듣고 거기서 자신들의 상상력을 피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네가 이제 다른 미지의 땅으로 떠나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에 의존하기도 하고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을 빌어오기도 하듯이 이제 우리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들
원하지도 않았지만 줌과 웨이브엑스 같은 거 쓰면서 화상 전화도 하고 화상 근무도 하고 하듯이 이제 뭐다? 전혀 다른 세상으로 이제 우리가 이미 접어들어 버린 거예요. 또 그리고 아마 제가 지금 지난 14강 동안 쭉 설명드렸듯이 우리 디지털 데이터로 가는 그 어떤 세상으로 가는 게 훨씬 가속화될 거고, 또 그리고 그 가는 곳이 마치 그 패스트 이후에 인도양을 떠나서 미지의 대항해 시대를 열어가듯이 아마 이제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들, 또 그리고 그 여기 다 파생된 다양한 형태의 일들이 이 디지털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이라서 디지털 대항해 시대라는 표현을 달아봤는데, 근데 저도 알아보니까 이 디지털 대항해 시대라는 게 일본 사람들이 제국주의 시절에 썼던 용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신항로 개척 시대로 배웠어요. 이게 정확한 대항해 시대를 이제 일본 제국주의에서 쓴다 그래서 안 했는데, 그래도 좀 느낌이 없어서 일단 한번 그냥 써봤고요. 여러분들은 가려서 쓰시기 바랍니다. 신항로 개척 시대가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뭐 굉장한 사람입니다.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앞으로 인공지능, 그리고 지난번에 메타버스가 우리 인류한테 어떻게 갈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대만 사람이죠. 대만 사람, 대만 2세인데 이제 이 미국에서 엄청 대만 사람들이 지금 이 IT 쪽으로 그 누구죠? 스미 그 여성 그 누구도 AMD라고 저 엔비디아하고 쌍벽을 이루는 또 그래픽 업체가 있는데 거기 또 CEO도 대만 출신이에요. 여성인데 대만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요. 어쨌든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지금 다 읽고 계시죠. 앞으로 오는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지난 20년간 우리가 뭐 입 벌어지면 신기하다, 놀랍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20년은 그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봤던 SF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만드는 건 뭐다요? 뭐다고 그때 얘기했죠? 그 우리 그래픽 카드이죠. 그래픽 카드. GPU, TPU, GPU가 있어야 된다. 그 그래픽 카드,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컴퓨터에는 전부 GPU가 있어요. 그 GPU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볼 수 있다? 영화도 볼 수 있고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게임도 그 GPU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우리가 볼거리가 많아졌죠. 과거 5년보다 유튜브가 보급되기 전부터 여러분들 보면은 볼거리가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훨씬 많아졌죠. 근데 그 많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GPU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GPU가 점점 성능이 좋아졌죠. 그래서 지금은 TPU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요번에 알파고나 이런 것들도 GPU를 쓰는 게 아니라 TPU를 쓴다고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량을 일시적으로 다루려면은 엄청나게 고도화된 연산 능력을 갖고 있는 저 그래픽 카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그래픽 카드가 점점 많이 팔렸는데, 그래서 엔비디아가 한때는 막 경영을 못해서 힘들다가 세상이 바뀌면서 자꾸 잘 팔리기 시작했는데 또 뭐가 왔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생겨난다는 거죠. 지난번에 쭉 제가 설명드렸죠. 자율주행 자동차는 뭐 하는 시스템이다고? 사람처럼 세상을 다 보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을 다 보고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상을 다 눈에 넣어야 되는데, 그 세상을 눈에 넣으려고 그러면 세상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 찍어야 되는 그 프로그램이 뭐다? 이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필요한 건 뭐다? 모든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저 GPU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엔비디아의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거지, 엄청나게. 이제 앞으로 저 시대가 올 거구나 하면서 올랐는데, 웬걸 그 대단한 자율주행 자동차도 한참 발달하고 있는 와중에 뭐가 터졌다?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고 터진 거예요. 그죠? 그 메타버스는 이거보다 더 큰 세상이잖아요. 아예 세상 통째로 우리하고 똑같은 세상을 하나 더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세상을 어떻게 만든다? 직접 벽돌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그렇게 비치게끔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우리 눈에 비치겠다는 게 바로 또 GPU 성능을 높여서 그렇게 구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 회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자꾸 또 저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꾸. 이 새로운 세상 기술을 만들려고 그러다니까.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 또 지금 뭐죠? 메타버스 오기 전에 또 저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벌게 된 이유가 있었어. 뭐 때문에 엉뚱하게 돈을 벌게 됐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비트코인이 터졌잖아요. 한 10년 전부터 5년 전까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너도 나도 저 채굴을 하려고 그러면 저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래픽 카드를 2배, 3배 값으로 사들여 갖고 이거보다 훨씬 큰 방에 있는 공장에다가 그걸 다 집어넣고 밤낮 없이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래픽 카드가 지구상에서 남아나질 않겠지. 그래서 이 가격이 계속 뛰는 거죠. 엉뚱한 데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예 금지해버리잖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당시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보았던 것보다 향후 10년 동안 더 많은 기술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인공지능과 그 이상의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봐왔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세상들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근 5년, 10년 안에요. 또 이미 지금 제가 쭉 여러분 다 기억 못하겠지만 알파 폴드 2나 유전자 과외 기술이나 진짜 작년 겨울에 알트라스 연구소 출범하고 노화를 질병으로 규정했다는 얘기들이나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인류사에서 엄청난 뉴스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너무 많이 터지니까 지금 그렇구나 해서 좀 둔감해진 것 뿐인데 우리 과거에 3, 40년 동안 4, 50년 동안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의미조차도 가늠하기 힘들었던 일들이 지금 최근에 다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만 이렇게 호들갑 떠느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지금 영국의 파운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뭐 4차 산업혁명 떠든다고 안 그래요. 딴 나라는 이미 다 그래요. 지금 영국의 50파운드에서 밑에 있는 사람이 제임스 와트예요. 제임스 와트인데 이 친구를 작년에 어떻게 했다? 인공지능만의 앨런 튜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통용되고 있어요. 영국 파운드화가. 그 영국 사람들이 뭐 심심해서 저 돈 바꾸고 앉아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우리 인류에서 산업혁명을 만들어서 일으켜갖고 할 수 있는 그 첫째 원인이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인류를 문명사를 바꿨듯이 지금의 인공지능 혁명은 누가 바꿨다?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인공지능 아이디어를 제공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변화가 가능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대영 제국 만세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영화도 한번 신문에 보시고요. 여기에 깨알같이 우리 앨런 튜링이 예전에 이런 메모를 했대요. 근데 이걸 또 지폐에다가 또 새겨놨어. 또 깨알같이. 뭐 영어를 안 해도 알겠죠.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일의 맛보기에 불과하며 미래의 그림자일 뿐이다. 앨런 튜링이 인공지능이라는 그 개념을 자기 논문에 쓰면서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자, 모든 게 지금 다 어떻게 되고 있다? 디지털로 바뀌고 있다. 스타벅스 해갖고 우리가 스타벅스는 단순히 지금 커피를 드시고 계신데 우리가 마시는 음료 회사로 생각하지만 어떻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디지털로 변환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 다음에 도미노 피자 얘기도 했죠. 피자도 어떻다? 우리가 도미노 피자는 단순히 피자로 먹는 그냥 피자 가게 정도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난 오산이다. 왜? 도미노 피자도 경영난을 겪었지만 이렇게 해갖고는 도미노 피자 운영을 못한다 해서 완전히 IT 기업, 그러니까 정보, 디지털 인터넷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피자를 주문하고 뭐 이렇게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것부터 마케팅까지, 유통시키는까지, 또 배달하는까지 모든 일체를 어떻게 한다? IT, 디지털 시스템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게끔 만들어놔서 도미노 피자가 매출이 엄청나게 뛰더라. 이렇게 30배인가 35배 뛰었어요. 5년 사이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클라우드 시대가 오는데 그 여러분들이 1인 1로봇 시대가 이제 옵니다. 1인 1로봇 시대가 요번에 보니까 저기 뭐죠? 저도 심심해서 그거 누가 얘기하길래 찾아보니까 로봇 청소기가 150만 원, 100만 원짜리, 뭐 80만 원짜리 이렇게 돼 있지만 엄청 비싸더만 여전히. 근데 로봇 청소기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고 하는 데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분명히 싸져요. 엄청나게 싸져요. 그 싸질 수 있는 이유가 많이 생겨서 싸지는 게 아니고요. 좋은 청소기일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들이 비싼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그 안에 굉장히 비싼 부품들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또 비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장착돼 있기 때문에 비싼 거잖아요. 근데 요 비싼 부품을 클라우드로 다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각 로봇 청소기가 내가 지금 10대를 지금 쓰고 있다. 진짜 우리 회사에서. 귀엽게 한 10개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다 비싸. 하나에 다 100만 원씩이야. 근데 이 친구들이 비싼 이유가 그 각각 로봇 청소기 안에 비싼 부품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어떻게 한다? 앞으로는
비싼 부품들을 굳이 일일이 하나씩 다 넣을 필요가 있나? 아예 우리 클라우드 있잖아요. 클라우드. 공통된 우리 무선으로 쏠 수 있는 서버 안에 그 비싼 부품들이 할 수 있는 기능들, 역할을 갖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회사 서버, 회사 클라우드 안에다가 넣어버리면 각 개별적인 로봇 청소기 안에는 비싼 부품들을 안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클라우드 안에서 그 필요한 필수적인 부품들은 다 제어할 수 있게끔 운용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로봇 청소기에 있는 비싼 부품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넣어줄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걸 브레인리스 로봇이라 그래서 로봇들이 두뇌가 없어, 두뇌가. 그럼 그 두뇌는 어디 있냐 하면 클라우드에서 그 만든 회사가 나름 다 자기가 그 클라우드라는 그 디지털 보관소를 저장소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다 전파를 쏘아주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로봇을 쓴다 그랬을 때 로봇 안에는 핵심적인 부품은 다 머리에 있거나 그런 데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다 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대당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까요? 한 100만 원짜리가 10만 원, 20만 원짜리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좀 값어치는 돈 나가는 부품들이 없는 거야. 탑재되어 있는 게 없다는 거지. 그 탑재된 부품들 어디 있다? 다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인 1가구 1로봇 이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아이 그거 그렇게 우리가 지금 뭐 가정 형편이 얼마인데 언제 갑자기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요. 로봇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누가 다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것도 선택의 문제지. 여러분들이 뭐 쓸지 안 쓸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고 나는 로봇이 싫어. 나는 인간 그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2021년 전 세계 세계 기업 시가총액 딱 보면 여러분들 그 세 번째 사우디 아람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저건 이제 석유 국영 사우디에 그 석유 잘 파는 우리 저기 만수르 같은 형님들 있잖아. 그런 회사라서 돈이 많아요. 그냥 저 회사 빼고는 전부 다 뭐였다?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다 디지털 데이터 기업들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를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저기에서 굴뚝대에서 장사하는 기업은 단 한 군데도 없더라 이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세상이 지금 천지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면서도 어떻게 한다? 굴뚝대서 하는 기업에서는 누구도 투자하지 않는다 이거야. 돈이 안 되니까. 수익도 드는데 다 지금 디지털 데이터를 장사로 하는 데를 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가 된 게 바로 그 아까 얘기했던 클라우드 사업을 잘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 2년 동안 1위로 넘어간 거예요. 애플은 알고 있죠?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 우리 지금 아이폰 쓰고 있는 데고. 알파벳이 바로 구글을 얘기합니다. 구글도 사업 이름을 바꿨어요. 알파벳으로. 구글은 이제 아까 구글 벤처스라신 다양한 사업들을 다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는데 알파벳 A부터 Z까지 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기업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알파벳 하겠다 이거야. 무슨 말이야? 그럼 G로 시작되는 구글은 그 알파벳 중에 하나일 뿐인 거지. 그래서 알파벳이라 그래요. 아마존도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곳입니다. 왜 무섭냐면 아까 디지털 데이터란 얘기를 내가 쭉 했잖아요. 가장 전 세계에서 인간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 데이터들, 그렇죠? 걸레는 어떤 게 좋더라, 청소할 때는 어느 방부터 닦는 게 좋더라, 우리 애완용 강아지는 어떤 무슨 뭐 이렇게 깔개를 좋아한다더라, 어떤 방석을 좋아한다더라, 뭐 어떤 객검을 좋아한다더라. 이런 데이터는 애플이 갖고 있을까요? 애플은 저런 거 없어. 자기는 컴퓨터나 아이폰 만드는 거에 치중하는 회사지. 우리 인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데이터, 어떤 뭐가 필요하고 어떤 거를 선호하는지를 모른다고. 근데 아마존이 압도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아마존은 저희는 돈 많이 벌 거예요, 결론은. 근데 그 많이 벌 거라고 우리가 예측하는 이유도 뭐다?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테슬라, 자동차 회사. 지금 자동차 여러분 주변에 테슬라 여행 돌아다니면 있잖아. 걔네들 뭐 하는 줄 아세요? 각자 그 타고 다니는 사람은 인식도 못 하겠지만 뭘 하냐면 그 돌아다니는 테슬라들이 전부 다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도로, 비포장 도로까지 전국 산하를 전부 다. 그래서 그 찍은 걸 어디 보낼까요? 미국에 있는 본사에 다 보내는 거예요. 지금 도로 정보를 다. 옛날 같았으면 이거 다 간첩행위야, 간첩행위. 실제로 그리고 중국에서 저 부분 지금 좀 태클 걸고 있잖아요. 모든 무슨 군사위원, 군사위성, 정찰위성 그 비싼 돈 주고 띄울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세상은. 저 테슬라가 지금 다 돌아가면서 다 찍고 있다니까요. 그 일론 머스크가 아마 미국 국방성보다 더 많이 알고 있겠지, 펜타곤보다.
중국에 대한 자료, 중국 세세 어디 그 오지까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테슬라가 가는 쪽은. 그거 다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지. 메타, 여러분 알죠? 페이스북. 지금 말이죠. TSMC가 그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 대만. TSMC가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삼성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게 저 TSMC 대만을 잡으려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 지금 막 무슨 반도체 학과 만든다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 20년 전에는 사람이 없고 10년 전에는 사람이 없고 난 똑같은 얘기가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몰라. 이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넷플릭스라는 게 여러분 스트리밍 서비스라는데 그게 바로 클라우드인 거예요. 넷플릭스라는 것 자체가.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방대한 양의 디지털 데이터를 이렇게 구름이 비를 머금듯이 데이터를 딱 머금고 있다가 어떻게 한다? 필요한 데다가 다 쏘아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오징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그 무슨 애들 하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뭐 200만 명, 500만 명 동시 접촉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옛날 같으면 그거 감당 못하지. 그 지금은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기 때문에 수백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접속을 해도 그걸 다 쓸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지.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거예요, 지금. 옛날에 기억 안 나세요? 우리 텔레비전 하나도 지금 축구 경기 하려면 자꾸 위성 사정이 안 좋아서 끊기고 막 그랬잖아. 그런 세상 우리 살았잖아요. 그래서 쟤는 그때 얘기했죠. 손정희 소프트뱅크의 회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서 청와대에서 강연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죠. 그 문재인 대통령, 그럼 우리나라는 그 5년 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럼 도대체 뭘 해야지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그 손정희 그 소프트뱅크 회장이 그런 말을 했죠. 저한테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아들 3명 중에 첫째는 인공지능 시키고 둘째는 인공지능 시키고 셋째도 인공지능 시키겠다 이런 말을 해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저도 한국 불교 앞으로 이제 뭘 했으면 좋겠냐 하면 첫째도 데이터, 둘째도 데이터, 셋째도 데이터를 해야 된다. 예전에 제가 그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세미나를 할 때 화장실에 가 보니까 낙서가 되어 있는데 그때 교수동이었거든요. Publish or perish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살벌한 얘기거든요. 교수들 화장실에 교수들이 낙서를 했는데 저런 말을 써놨더라니까요. 그 문짝에다가 저게 뭔 말이냐 하면 논문을 쓰든지 아니면 꺼지시든지 아니면 사라지시든지 딱 두 말이에요. 논문을 쓰시든지 한국말이 더 안 된다. 사라지시든지. 저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스탠포드 같은 그 초인류대학 같은 데서도 학생들을 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수들을 쪼는데 논문 안 쓸 거면 나가세요 이 말이에요. 좀 살벌한 말 아니에요 진짜로. 얘들 진짜 살벌하게 공부를 시키는구나. 그걸 또 애들 공부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수들을 이제 공부를 시키는 그게 돼 있어요. 이게 publish or perish라고 딱 나와 있어. 제가 거기서 착안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digitize or die야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또는 우리 지금 불교가 우리 개인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디지털 데이터화 시키지 않으면 다 사라진다 이거, 다 죽는다 이거예요. 죽는다는 게 정말로 무슨 생물학적으로 죽는다 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불교 같은 데서도 저도 우리 확인을 하면 그런 말 하는데 집에 가서 노스님들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살아계실 때 다 녹취들 하라고 그래요. 녹취들. 살아있던 얘기들 그냥 막연히 기억으로 하지 말고 어르신들 잔소리할 때나 뭐 옛날 이랬네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할 때 그거 다 녹취해두라 그래요. 녹취. 그게 다 역사가 되고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디지털로 되면은 그 기록은 살았던 기록은 남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영원히 남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걸 그냥 흘려버리든가 뭐 어디 소실돼 버리면 유실돼 버리면 그 사람이 그 존재가 그 큰 스님이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내 은사가 살았던 삶의 기록은 이 세상에 없는 게 돼버려요. 아예 자취도 없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이제 디지털 데이터로 만드는데 그런 의미가 있더라. 그래서 디지타이즈 or die 이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하나 디지털 데이터를 가둘 수 있는 디지털 댐을 구축하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플랫폼이라는 것도 말 그대로 우리 이 모든 데이터들을 그냥 막 각자 유실시키는 게 아니라 한국불교, 대한불교, 조계종 차원이 됐든 하다못해 뭐 각자 어떤 단위가 됐든 간에
그 일선 전법 교화 현장, 교육 현장에서 뭐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일괄적으로 통합 처리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또는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항상 저는 다니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뭐 우리도 항상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디지털 데이터가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쭉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업은 인공지능이 타이틀이 달렸고 AI 부디즘이다 보니까 뭐 AI니까 인공지능을 막 자꾸 눈으로 갈 수 있는데 제가 거듭 14강 내내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든 형태의 기술들이 지금 돌아가는 것은 뭐다? 디지털 데이터 싸움이다. 여러분들이 내일도 일어나면 우리가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또 기술이 또 등장하고 우리 귀에 또 들릴 테지만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이것도 또 디지털 데이터 갖고 또 디지털 데이터 끌어들이겠다는 또 심산이구만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10중 8구 정확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그 자각들을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14강 동안 강의 준비해 봤고요. 어떤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뭐 4차 산업혁명 또는 AI 시대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시대를 읽어가는데 또 불자의 관점에서 또는 또 불교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화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쪼록 좀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어쨌든 뭐 코로나 다 끝나가긴 하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 어쨌든 인연이 되면 더 좋은 자리에서 다시 또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칠게요.